제목을 역사 인식과 사회 인식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뭐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그 시점부터 사실은 이 역사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화두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상당히 뭐 거창한 것 같지만은 사실 역사와 사회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우리의 인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사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사회를, 이 말은 참 잘 알아들어요.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누가 얘기했느냐 물어보게 되면 다 누가 얘기했다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역사다 그러게 되면 좀 멀어요. 역사다 그러게 되면은 일단 초, 중, 고등학교를 거쳐갖고 안 배울 수가 없는 지겨운 과목이다. 그 다음에 외울 게 되게 많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만 하면은 일단 졸리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죠. 나와서 수능을 보게 되면은 그 사탐 같은 경우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세계사 선택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사는 할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요새 그것도 또 국사하고 근대사로 이렇게 나눠져 갖고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뭐 국사건 근대사건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왜냐?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역사 교과서지 역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 교과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역사 이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온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역사가 있는 거죠. 나한테도 역사가 있어요. 그 연애의 역사가 있는 거고, 그잖아요. 첫사랑의 기억이 있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사회가 우리하고 밀접한 것처럼 역사도 우리 인생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역사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살아요. 그럼 역사를 놓치게 되면은 뭐가 어때서 그게 문제냐? 역사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가 아주 아까도 얘기한 대로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가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역사를 놓치게 되면 사회도 놓친다 하는 겁니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기 때문에 어제가 없는 오늘의 사회가 없기 때문에 어제를 잊어버리는 순간 오늘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들이 여기 이 중에서 50%는 투표를 했겠죠? 왜냐하면 전체 투표율이 54%인가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46%는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나 우리는 또 남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100% 또 투표를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그 투표 때마다 선거 때마다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사실 그때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보통 보게 되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 한국 사회를 보고 냄비 근성이 뭐 많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지하게 뜨겁게 끓다가 그냥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습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 국민의 그 기억력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 왜 그러냐 하면 뭐 내가 특정 정당을 무슨 지지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떠나서 일단 서울의 전체 구청장이 25명인데 전체 25명이 모두 한나라당이었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이 21가 됐다. 그 기억력을 되살려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8년간 내내 그 싹쓸이를 해왔던 한나라당이 해왔던 일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거의 무슨 뭐 부정부패라든가 무슨 뭐 뇌물수뢰라든가 무슨 뭐 그야말로 독단에 의한 정책 결정이라든가 하는 것이 끊임없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 잊어버렸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다 될 줄 알았어, 또. 그랬더니 상당히 기억력이 좋아진 거예요. 보니까. 내가 있는 구도 양천구인데, 양천구에도 8년 동안 그 구청장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떨어졌어요. 근데 당장 한 1년 전에 양천구에서 엄청나게 그 공무원들이 부정부패한 게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대부분 잘했다고요, 그 사람이. 근데 떨어지더라. 그래서 굉장히 기억력이 그래도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또 이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 나오잖아. 뭐 유명 탤런트가 결혼을 해서 잘 산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뭐 누구야 그죠? 고소영이하고 누구지? 장동건하고 했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한 1년쯤 후에 불러보게 되면은 이거 물어보잖아요.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냐고. 그러면 가끔 어떤 부부들은 서로 지가 먼저 했다, 네가 먼저 했다 그러는 부부가 있어요. 기억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느 시점에서 잡아갖고 다시 말해서 여자가 남자한테 평소에 보이지 않던 눈길을 보였을 때가 네가 먼저 나를 꼬신 거냐, 아니면 반지까지 들고 가서 이벤트를 해서 청혼을 한 걸 갖다가 기점으로 볼 거냐. 그래서 서로 네가 먼저 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사회에 살면서 뭐 같은 그 역사 속에서 살아왔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는 거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는 데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2년 전인가 벌써 촛불 시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촛불 시위가 있을 때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때 2008년이었는데 그때는 촛불 시위를 하는 데 대해서 무슨 촛불 시위에 나온 사람들이 무지하게 잘못했다는 얘기는 거의 한 사람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류 신문들도 촛불 시위에 나온 사람들이 나온 이유가 잘못됐다라든가 나온 나온 동기가 잘못됐다든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사과를 할 때까지도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딱 2년이 딱 지났잖아요. 딱 2년이 딱 지났는데 요새 보게 되면은 촛불 시위에 나온 사람들이 다 대부분 나쁜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서 유모차를 끌고 나온 그 엄마들은 그 반정부 시위하는데 깐난 아기까지 이용해 먹은 정신 나간 엄마들이고, 거기 나왔던 여고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MBC가 꼬시는데 완전히 머리가 돌아가지고 나와갖고 그런 일을 친 애들이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분명히 광우병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정확히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보통은 공포를 조장해서 거의 국가를 파탄에 빠뜨린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2년 만에. 그러니까 참 다르구나. 어쩌면 저렇게 똑같은 일을 경험을 했는데 그래도 유분수지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근데 내가 본 게 사실이었나? 나랑 같이 본 건가 하는 걸 갖다가 얘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광화문 근처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일 촛불 시위가 일어났으니까 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다. 그거하고 촛불에 나온 사람들이 그 좌익분자고 친북세력이고 반미세력이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가지고 정부를 그 위기에 빠뜨리는 불순분자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다 보게 되면 대단히 무서운 결과에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금년이 어떤 해입니까? 2010년 그러게 되면은 기가 막힌 해입니다. 1910년에 뭐가 있었죠? 을사보호작은 1905년이거든. 그 을사보호작을 해야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게 1910년 아닙니까? 그렇죠. 딱 100년이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9년쯤 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난 게 3.1운동이잖아요. 1919년에.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역사가 재미가 없으니까는 아무것도 안 외워가지고 저 연속극을 보면서도 무슨 보게 되면은 명성황후하고 장희빈이 동시대에 같이 산 걸로 얘기가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주몽이 그러니까 요새 드라마가 완전히 그걸 또 조장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선동영하고 김유신하고 연애한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거든요. 알죠? 그거 아닌가 알죠? 뭐 거의 무슨 할머니하고 깐난애하고 같이 연애한 걸로 얘기가 나온다고 요새 보통 드라마를 보다 보게 되면. 근데 어쨌거나 간에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 우리 10년 단위로만 따져봅시다. 10년 단위만 따져보게 되면 1950년 뭐 있었죠? 그 6.25가 있었지. 1960년은? 1960년 4.19가 먼저 있어야지 5.16이 있지. 그래서 5.16은 그러니까 4.19를 뒤집어 엎은 게 5.16이잖아요. 1961년이죠. 1년 만에 뒤집었잖아요. 그거를. 그 정부를 뒤집었지 아예. 4.19 때 만들어진 제2공화국을 뒤집은 게 바로 5.16이죠. 그러니까 1960년에 4.19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은 60주년이고 그 4.19는 50주년이지. 50주년. 또 있어. 또 10단위로 떨어지는 게 또 뭐가 있죠? 1980년. 뭡니까? 광주. 광주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겹치는 해예요. 100주년, 60주년, 50주년, 30주년 다 괜찮은 의미가 부여되는 숫자들이잖아, 이게. 그게 즐겁건 괴롭건 간에. 어쨌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한번 더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광주가 5.18이니까 오늘이 6월 3일이니까 광주 5.18 전후해 갖고서 굉장히 많은 광주 관련 다큐멘터리를 TV에서 방영을 했어요. 그 중에서 뭐 본 거 있으신 분? 한 개라도. 5.18 관련해서. 요번 5월 달에 TV에서 여러 군데서 했는데 예를 들자면은 당시에 주교를 했던 여기 카톨릭 믿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윤공이 주교라는 분이 나와서 하는 거 본 적 있는 분 혹시? 없잖아. 재미가 없고. 있어. 야, 공개. 근데 이상하게 1박 2일 뭐 강호동의 한 말은 다 기억하면서 왜? 이거 윤공이 주교가 한 거는 기억을 안 하냐, 그거.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자,
다른 뭐 여러 가지 한번 보십시오. 저 지금도 인터넷에 가면 올라와 있는 것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리모컨 돌리다 보니까 나오는데 어떤 제 또래 아줌마가 열심히 애를 찾아다녀. 그래갖고 저 사람도 그 무슨 홀투 아동복지회 같은데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 애를 맡기고 나서 이제 와갖고서는 미안해서 애를 찾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거 하고 똑같긴 똑같은데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이 여성의 남편이 그 광주 민주화운동 때 죽은 겁니다. 그야말로 뭐 노상에서 완전히 무슨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기보다도 시민으로서 그냥 나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애가 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그런 변을 당하고 나니까는 어떡합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변을 당한 그 상태, 바로 기억을 되살려 보게 되면 바로 1980년 그 상태에서는 거기서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지. 거기서 총에 맞아서 죽은 놈은 나쁜 놈이지. 똑같죠? 소위 말해서 북한이 선동하는 우리나라를 뒤흔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들쑤신 거에 그냥 뭣도 모르고 넘어갔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놈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두 아들 아주 젖먹이 이런 애밖에 없고 두 손에는 어디 가갖고 하소연할 때라고는 한 군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삶을 꾸려야 됐던 겁니다. 근데 불행이라는 게 겹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불이 났대 집이. 그래갖고 애만 딸랑 둘을 두고서 뛰어났대. 그래갖고 그 죽은 남편의 사진도 없더라고. 사진도 다 태워버리고. 자, 이렇게 되니까 자기 오빠가 하나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요새 모습이 나오는데 현재에도 뭘 하느냐면 조그만 치킨 튀겨서 생맥주 파는 집을 해. 조그만 가게를. 그 정도 하는 사람이니 거기서 뭘 기대서 살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상황에서 애들을 일단 맡긴 거예요. 맡기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는 안 나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뭐 여자 홀몸으로 젊었겠지. 30이 채 안 됐을 때 테니까. 그렇죠? 30이 안 됐겠죠. 나보다 한 두세 살? 서너 살 많은 것 같으니까. 제가 당시에 24살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맡겼는데 못 보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어디 가서 팔자를 고쳐서 살았는지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이제 와서 찾으러 다니는데 그 애들은 입양을 갔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고 여기서부터 얘기가 비슷하죠. 비슷하고 남편이 어디 묻혔는지를 몰라. 남편이. 그래서 간신히 그 이름을 갖고선 찾아보게 되니까 남편이 그래도 망월동 묘역에 묻혔더라는 거예요. 묻혀서 다니는데 거기에 사진을 한 장을 못 붙여놔. 왜냐 아까 얘기했죠. 사진 다 탔다고. 얼굴도 가물가물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기억을 되살리고 아들에 대한 정보를 되살리고 이러면서 찾아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신히 여러 동사무소를 뒤져가지고 옛날에 주묘 대장에 붙어있는 거의 반이 쪼개져 나간 그 남편의 사진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걸 스캔을 떠가지고 묘지에다 갖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 독일인가 어딘가로 입양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선 독일과 관계 있는 프랑스 같아. 프랑스랑 관계가 있는 그런 NGO 사회복지단체인지 여기에 가갖고선 얘기를 해서 거기 블로그니 뭐 이런 걸 해갖고 인터넷에 두들기니까 둘째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자기가 아들이라는 걸 100% 확인을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거기서 얘기가 끝나요. 그 광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사람의 개인 사회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흔적과 상처를 남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다, 저 사람한테만 남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 인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서 그 동시대를 산 사람들은 더더구나 그렇고, 동시대를 살지 않았어도 그 이후에 난 태어났거든 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사람의 고통과 나의 고통, 그 사람의 기억과 나의 기억은 역사라고 하는 속에서 만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인식의 요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 얘기 같지만 왜 그것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고통과 기억의 연대는 가능한가? 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 쓴 사람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서경식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모를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모르냐면 이 사람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바로 제일동포입니다. 제일동포인데 요새는 이제 틀려서 이 제일동포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민주화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제일동포도 두 종류가 있어. 뻘건 놈이 있고 안 뻘건 놈이 있거든. 그러니까 조총련 행사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오면 그러면 뻘건 놈이야. 민단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뭐 부응하는 걸 해줘야지 그러면 정상적인 동포야.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제일동포 중에 오히려 더 많은 숫자가 조총련 계열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남한 정부의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거나 관계가 되게 되면 남한에 아예 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오는 순간 집어넣으니까 감옥에. 이 사람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이 삼형제인데 그 중에 한 형님이 여기를 왔다가 몰렸어요. 바로 국가보안법에 몰려서 고문을 받았어. 고문을 받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겨울에 앞에 난로를 놓고서는 시조를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난로를 그냥 껴안아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얼굴까지 죽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알겠죠? 다시 말해서 안보 중요하고 공산당 나쁘다 칩시다. 근데 그 어느 정도 고문을 하면은 사람이 난로를 껴안아 버립니까? 그 앞에서. 그 지금도 여기 이만큼이 나가 있어. 얼굴이. 살아있어. 그 사람의 동생인 거예요. 못 들어오지니까 여기를.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부당하게 했다고 하는 국가적 판결이 나오고, 그래서 무슨 과거사 진상규명이니 무슨 국가인권위원회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게 풀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이 보세요. 뭐라 그러나. 제목이. 야, 너네들이 말이야. 우리가 제일동포로서 일본에서 겪은 삶이라든가 또 남한 정부한테 이렇게 당한 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고통과 기억의 연대가 기억을 너네랑 같이 가져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나 억울하게 당한 거 알아달라고? 아니란 말이죠. 나하고 이런 고통과 기억에 대한 공유를 하지 않으면 그런 고통과 기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너네들이 모른다면 니들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런 일을 겪고 말 거야라는 겁니다. 또 그걸 공유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 당신들도 어떤 사람을 난로를 껴안게 만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동포에 대해서 일본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느냐. 그거 그냥 한때 흥분하고 지나가지 말아다오. 또 뭐 어느 정부는 제일동포한테 좀 잘하고 어느 정부는 제일동포에 좀 못했다 이런 생각 같은 것에 매달리지 말아다오. 만약에 한 민족이나 국가가 어떤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게 너무나 부당한 짓을 했다는 것을 새겼다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슷한 짓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이걸 쓸 때 나왔던 얘기는 바로 자이툰 부대 파견할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사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왜 당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자, 30년 전 얘기를 했고 이 고통과 기억이 안 되는 거기에 이어져 나오지만은 이건 70년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더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6.25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을 살기 위해서라도 생각할 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자, 6.25는 1950년이니까 60년 전이잖아요. 그죠? 6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요새 중앙일보 보시는 분. 중앙일보 안 봐? 안 보는구나. 그래도 볼 건 다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중앙일보에 지금 뭐가 연재가 되고 있냐면은,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군을 총지휘했던 사람 중에 하나, 이 백선엽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회고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당사자로서 남한 측의 입장으로서 6.25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글을 쓰고 있어요. 잘 봐야 되겠죠.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모르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많이 나오겠죠.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25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있죠. 노근리 학살 사건이죠. 예를 들자면 노근리 말고도 너무너무 많은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노근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히 미국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밝힐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묻혀져 있다가 그걸 밝힌 오연호였나? 오연호 기자가 만든 게 오마이뉴스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전 세계적인 특종이었고 미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6.25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사, 우리 속에 살아있는 역사고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지고 충돌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북한이라 그러게 되면 흥분하게 되는 60대 이상, 70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적대 국가 적병으로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북한을. 자, 그런 것이 역사의식이겠냐 하는 겁니다. 역사의식이 아니죠. 내가 6.25를 겪었는데 미군한테 정말 죽을 지경이었는데 어떤 미군한테 그 군용 식량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서 목숨을 건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미군에 대한 고마움이지 미국에 대한 고마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쟁이 왜 일어났고 전쟁의 의미가 뭐였고 전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 전체에 있어서 뭐였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100번 얘기해도 100살에 100번 다 다른 거예요. 6.25라는 게. 아주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이청준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 유행 아주 굉장했었잖아요. 서편제도 이청준 씨 소설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도연 씨가 상을 탄 밀양도 이청준 씨 소설인 걸로 알고 있어요. 밀양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이분이 아주 젊었을 때 쓴 단편 소설이 있는데 정확한 제목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플래시 있잖아요. 이렇게 플래시를 옛날에 전짓불이라고 그랬어요. 전짓불. 그 전짓불 앞에서의 방백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로 기억이 되는데 어디 얘기냐면은 지리산 근처에 사는 옛날에 살았던 6.25 당시에 우리 남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낮에는 지리산 기슭이 우리 국군 치하였다가 밤이면은 빨치산에 내려와서 저 공산군 치하가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고 있는데 문을 박하게 열고 깜깜한데 전직불을 딱 얼굴에다 들이대면서 너는 좌냐 우냐고 묻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저쪽이 안 보여 문제는. 저쪽을 딱 보니까는 뭐 이 저 따발총 같은 거 두고 있으면 공산군이잖아. 그러면 나는 저 북한 편이지. 이렇게 나섰을 때 국군 복이면은 난 국군 편이지 이러면 되는데 안 보인단 말이야. 문제는 여기 내 전직불을 딱 여기다 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고. 자, 지금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때 6.25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고 도대체 무슨 문제를 우리한테 줬을까 하고 딱 물었을 때 사람 봐가면서 대답을 해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정말 생명이 걸린 얘기지. 생명이. 그런 일을 겪고 나게 되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모든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준을 잡을 수가 없죠. 이런 일들은 뭔가 그 실질적인 사례라든가 그 상황을 달리할 뿐 우리에게도 크건 작거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지 않지만은 잘릴까봐 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불이익을 당할까봐라든가. 그래서 얘기를 그냥 하고 살아가 보게 되지. 그걸 한두 번 하게 되면은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죠. 그렇죠? 그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언젠가 해갖고서 말이지 괜히 아는 척하고 말이지 이병철 씨는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도 뭐 옛날에 보니까는 나쁜 짓도 많이 했던데요. 그래갖고 어디서 딱 일을 당했단 말이야. 아주 그다음부터는 이병철 씨에게 나오게 되면 무조건 자기가 좋은 소리 하기를 하고 산단 말이죠. 내 기억에 남아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상하게 충성심이라는 게 이렇게 자꾸 발전을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회장이 누구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존경심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지, 그게. 그 다음에는 삼성이 없이는 우리나라가 살 수 없다,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죠. 근데 삼성 없으면 굉장히 곤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제 경우에는 젊었을 때 아주 아득바득 읽었어요. 이병철 씨가 축제한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한 것도 참 이해가 되고 인정도 하지만은 그때 그런 식의 축제 과정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건 내가 마음이 엄격해서가 아니라 잘 용서가 안 되는 짓을 너무 많이 했어. 어떡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4.19가 일어났었습니다. 2달 전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도. 근데 4.19 어떻게 하느냐? 그때 요번에 뭐 5.18 기념회식 할 때도 대통령도 안 갔지. 그 다음에 5.18 유족은 못 들어오게 했지. 뭐 이래갖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뭐 4.19 수요일이 묘역에서도 요새 잘 안 쳐주죠. 4.19 의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사과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야를 했었거든요. 그 자기 발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내놓고 나간 그 몇 안 되는 양심적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와이로 망명을 가가지고 망명 가서 오래 살지 못하고 그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어쨌든 책임감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운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연세도 많았지만은. 그분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야. 근데 갑자기 세월이 50년, 40년 좀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광화문에다가 이 양반 동상을 세우재. 그런단 말이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 동상을 세우자는 사람들은 4.19 때 뭐 하고 있었을까?
또 이 사람은 4.19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길래 이럴까? 아무리 공이 많아도 그렇지 동상을 세워줄 정도는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예? 지금 세종대왕상도 거기 들어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한 500년 걸렸잖아요. 근데 이 양반 동상 세우자는 거야. 자, 이럴 때에도 뭔가 똑바로 되어 있지 않은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지금까지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잘한 거 있어. 우선 첫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학생들이 죽어가면서 반대를 하니까 대통령직을 사임했잖아요. 굉장한 좋은 일이지. 그러나 동상 세울 일은 아니지. 네? 그렇잖아요. 애초에 4.19가 발생한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단순히 부정선거로 발생한 것뿐이 아니죠. 똑같이 마산에서 먼저 시위가 일어났는데 고등학생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바닷속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쩝니까? 그걸?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걸? 대통령이 책임을 안 지면. 책임을 졌잖아. 그럼 됐잖아. 동상까지 세워야 돼. 그럼 그 옆에다가 여기 이렇게 된 그 애 그 동상까지 같이 세워야 되잖아. 이렇게 작정되고 이렇게 도대체 분간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역사를 멀리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 재미없습니까? 재미없어도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 자,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멀리 가지 않더라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의 인종 충소, 유고슬라비아의 인종 전쟁,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예 인종을 말살하겠다고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거기 있는 여자들은 모두 강간을 한 게 크로아티아라든가 사태, 그 사태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지역에서. 근데 저런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다. 나치가, 히틀러가 유태인을 수백만 명씩 죽였을 때 이유가 뭡니까? 모든 독일의 잘못된 일은 바로 저 유태인 놈들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인종 청소를 해서 깔끔하게 그것들을 다 없애버려야지 독일의 순종만 남아갖고 잘 될 거다가 아닙니까? 처음부터 거기에 맞아. 나도 그래서 나도 또 꼭 가서 유태인을 한 명 죽여야지. 그렇게 해갖고 수백만 명이 죽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처음에 동조를 한 겁니다. 아, 맞아. 맨 처음에 죽이죄까지 하는데 동의한 건 아니지. 맞아. 아, 이거 또 내가 저번에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아, 갑자기 저기 유태인 놈이 와갖고 옆에서 말 잘해갖고 그놈이 되고 나는 안 했다는 거야. 네? 내가 같이 가게를 차리고 있는데 저 옆에 있는 유태인 놈이 지독해. 아침에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말이지. 그냥 그 수전노처럼 일전 한 푼을 갖다 모아갖고 저건 잘 되고 우리 가게는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돈 좀 꿔달라고 갔더니 꿔주기는 하는데 섹스피어에 나오는 그 샤일록처럼 고리대금으로 꿔주더란 말이야. 아니, 나쁜 놈이지 그게. 그런데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독일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망쳤느냐. 그러므로 걔들을 청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과연 그들이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고선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내가 피해를 볼 때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건 이익을 보건 간에 정확한 생각이 있어야지. 없으면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걔네를 잡아가.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잡아가거나 격리했잖아. 처음에는 걔네들 개토라고 해갖고 유태인만 사는 데를 만들었잖아. 니네들끼리 먹고 살아라. 걔네들 사라지니까 갑자기 장사가 1.5배는 잘 돼. 가게가 없어졌잖아. 근데 그 생각 안 하는 거지. 만약에 어떤 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을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나보러 딴 데 가서 살아라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런데 눈앞에 보는 그 이익, 감정만 가지고 그걸 했을 때 내가 그걸 용인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점점 그 일이 가속화돼. 그 다음에 걔네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자로 가도 내가 박수 안 칠 수가 없어. 처음부터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한 발짝 빨려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냥 내 눈에만 안 보이면 돼. 어딘가로 다 데려갔다더라. 그래서 다 뭐 죽였다더라. 그러나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은 독일 사람들이 무슨 독일 사람들만 그렇게 무슨 뭐 사탄이고 흡혈귀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왜 광기에 내몰리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에릭 홉스봄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이 발음은 이 홉스봄인지 홉스밤인지 이 이름이 바로 유태인의 이름입니다. 예, 이 사람이. 근데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뭐 얼마 많은 책을 너무나 많은 책을 썼지만 이 사람이 시대라는 제목을 좋아해. 예, 영어로 치게 되면 에이지인데 시대라는 제목을 좋아하는데 에이지 오브 더 익스트림 얘기가 되죠. 극단의 시대입니다. 근데 역사학자로서 그 전에 어떤 책을 썼냐면 예를 들자면은 뭐 자본의 시대 이런 것도 썼어요. 예? 그 다음에 무슨 뭐 혁명의 시대 이런 것도 썼고 그 자본주의가 어떻게 성립했냐부터 다 역사 연구를 한 사람인데 이 극단의 시대는 바로 주로 20세기에 대해서 쓴 겁니다. 20세기 지난 100년에 대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저 속에 바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게 다 들어가는 그 시대죠. 그걸 뭐라고 불렀느냐? 극단의 시대라고 부른 거예요. 극단의 시대. 즉 무엇과 무엇의 극단이겠느냐 하면 계급,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의 인종과 인종주의와의 충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극단의 충돌을 일으켰던 시대였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극단이 지배하는 시대는 결코 이성적인 시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때문에 20세기는 인류사 전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유혈과 충돌로 얼룩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인간이 싸우기 좋아하기 때문에? 갑자기? 바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기본적인 이익에 대한 충돌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독일의 일반적인 국민들이 왜 유태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 유태인에 대한 말살 정책에 점점 동의해 들어가게 되는가? 왜?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유태인과 더불어서 경쟁을 하거나 유태인과 더불어서 무언가를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들과 로부터 어떤 형태든지 불이익을 봤을 때 그때 내 이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익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슷한 방식이 뭡니까? 이런 얘기가 되죠. IMF가 터졌다.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듣는 소리는 뭡니까? 첫 번째로 듣는 소리는
국민이 잘해야 된다는 거지. 국민이 참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 이익을 그러면 서로 어떻게 이게 나눠 가져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제대로 펼쳐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태인 때문에 바로 그게 극단이라는 거예요. 바로 혹은 노동자 때문에 혹은 흑인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혹은 그 직장에 있는 직장인들 때문에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얘기가 다 숨어 있단 말이죠. 여태까지. 우리 간단히 얘기하는 10년 사에서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게 뭡니까? 잘러잖아. 그래서 노동자든가 직장을 사람들은 한 절반씩 쳐냈잖아요. 고통 분담하자 그랬잖아요. 잘랐잖아. 그런데 아니 국가 경제가 나빠진 게 내가 일터에 나가고서는 그럼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놀았기 때문이란 말인가. 그 사람을 자르면 국가 경제가 회복이 되는 것이란 말인가. 또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갖고 갑자기 뜬금없이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졌으니까 뭐 어떡하자 그래. 금을 갖고 오래 또. 그럼 또 줄여서 또 금 다 갖다 냈잖아. 그랬더니 와 정말 한국 국민들은 이제 금까지 이렇게 가져오니까 갖고 오는 착한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꿔주겠노라 그래갖고 IMF가 돈을 꿔줬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그림이 맞는 그림이냐 이겁니다. 이런 그림이. 예? 그래놓고서 위기를 넘겼다는 거잖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뭐가 작년부터 뭐 경제 위기래 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떨고 있는 거지. 이번에는 30% 칠 거냐? 40%를 칠 거냐? 안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전처럼 무슨 30% 40%씩 칠 이유가 없지. 왜? 그때 다쳤으니까. 그래서 다쳐갖고 얼른 보냈어. 그렇지. 다 비정규로 보내놨잖아요. 조금 더 위기가 오게 되면 저것마저 치면 되겠지. 자, 그러면 그게 극단이 아니면 뭐냐 하는 겁니다. 왜 극단일까? 그때 희생하는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한쪽만 하게 되면 바로 그게 극단이죠. 한쪽의 시각으로 한쪽이만 책임을 지고 한쪽이 다 뒤집었으면 그게 극단인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안이 망하려면 암탉이 운다는 거 아니야. 재수가 없는 건 다 여자가 잘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지. 이렇게 되면 극단인 거죠. 거꾸로가 싫으면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말려야 돼.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게 되면 집안이 망한 건 다 남자놈들 때문이라고 그럴 수가 있거든. 그럼 어쩌라고. 실제로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죠. 뭐 가정이 좀 어렵거나 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갑자기 가부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게 아빠의 잘못이라는 거. 죽겠다는 거 아니야 요새. 한마디로. 그러니까 애들이 뭐 성질이 삐뚤어져도 너는 애비가 돼갖고서 무슨 학교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느냐. 없지. 네 책임이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과외비를 뻥뻥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돈도 못 버는 주제. 이제 나처럼 나이까지 먹어봐 이제. 그 극단이 아니면 뭡니까 그게. 그냥 하나의 극단을 용인하게 되면 바로 그 반대의 극단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따라서 이것이 극단일까 아닐까 하는 것을 현실을 살면서 그때그때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정직하게 합당한 생각을 갖고 오래 산 사람이 현명하지 않습니까? 그 지나간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지 제대로.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이게 되면은 분명히 뒤끝이 안 좋더라. 소주를 3병 이상 먹으면 맨날 저 땅바닥에 그래서 헤매게 되더라. 그러니까 아들아 나는 이렇게 살았다만 넌 2병만 먹어라. 뭐야. 다 그것도 역사적 관점이다 이 말이야.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역사 바로 이제 그 다음 얘기하려는 거를 딱 바로 이 역사가 이만큼 중요하니까 누구나 또 역사를 얘기를 하죠, 그죠? 이 얘기를 곧장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억이 다르다고 똑같은 일을 겪었으니까 기억하고 싶은 게 달라. 그러니까 네가 먼저 나한테 프로포즈했다고 나는 기억을 하는 거야, 그냥. 네가 나를 먼저 꼬셨지 라고 기억하는 거지. 편한 대로 기억한다거나 혹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박 우기는 거지.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인데 누가 알겠어 그거를. 우기는 왜곡이죠, 바로. 우기는 게 저편한 대로 우기고 저편한 대로 이야기를 정리하고 그래갖고 그걸 더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알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전체가 바로 왜곡이죠. 그래서 일본이 무슨 국사 교과서를 다시 써갖고선 뭐 일본 나름대로 가르치겠다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도 나름대로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피해자라며. 그런 피해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자, 그리고 역사 왜곡, 역사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데 역사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겠다 하는 대로 얘기가 넘어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 말하는 지금 담론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는 둘밖에 없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관중이야. 둘은 누구냐? 하나는 빨갱이고 하나는 꼴통 보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전 중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구경꾼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 제대로 된 말이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될 때에는 주로 어떤 경향이 생기게 되냐면은 그래가지고 두 가지야, 딱.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1. 두 번째, 자기가 유리한 쪽에서만 논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쪽을 빨갱이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만 얘기해? 안보만 얘기해. 안보만. 그렇게 하고 이 안보가 안 되는 책임은 전부 이 빨갱이한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쪽에서 이제 꼴통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얘기만 해? 하면은 저거만 얘기하죠.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라든가 무슨 뭐 자유라든가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 되는 이유는 다 이 꼴통보수 때문에 그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구조를. 이것과 이것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극히 드물어. 왜냐하면은 그렇게 섞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구도가 깨지거든. 이 구도가. 그러니까 이걸 딱 갈라놓고서 얘기하려니까 자기가 장기자랑인 영역에서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비난해버리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현상이 계속되게 되면은 똑같은 어떤 일을 바라다 볼 때 완전히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사를 인식하고 역사를 써놔도 전혀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왜? 눈이 한쪽 눈밖에 없으니까. 이쪽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앙일보 봐야 된다니까. 백선엽 장군이 뭐라고 썼는지 봐야 된다니까. 읽어야 돼요. 그게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이겠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전쟁에 초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국군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봐서 거기에서 검증이 되고 타당한 것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회 문제론을 보는 이 문제를 보는 정직하고 정당한 시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안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 한일 합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소위 말하는 일제강점기라고 요새 이름을 바꿨잖아요. 한일 합방이라는 말은 일본 측에 얘기가 들어오게 시각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개간지입니다. 그 1년에 4번 나오는 건데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본격적인 역사 전문 잡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용이 뭐 굉장히 역사 전문적인 논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2010년 봄호에 특집이 뭔지 아세요? 특집이 식민지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특집이. 그 누구도 소위 말해서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하에 산 당시의 조선이니까 조선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일제 강점 체제하고 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친일파 무슨 인명사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요새 와서는 아니 아무리 일제시대 때가 그렇다고 하지만은 무슨 뭐 일본도 우리한테 잘해준 게 있다고 일본이 주장하잖아. 아주 너네가 무슨 뭐 학교 교육을 받을 인간들이 아니야? 다 우리가 들어가갖고서는 해줬으니까 학교 교육도 하고 그랬지 이런 내가 아닙니까? 식민지라고 하는 것 이거 골치 아픈 거죠. 굉장히 부끄럽다고 해서 우리가 쳐다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너무너무 그래 맞아 너네가 가르쳐준 것도 있지 하고 당장 뭐 고맙다고 그럴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자 여기 보니까 뒤에 부제를 붙여놨어요. 3가지를 붙여놨네. 생존, 수능, 저항 이런 두 번째 제목을 붙여놨는데 여기 그 소제목들이 나온 걸 잠깐 읽어볼게요. 젊은이들의 조상, 젊은이들의 조상이라는 건데 식민지의 학생과 오늘날의 학생을 한번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식민지 시대 때 학생이다 그러게 되면 그 학생도 학생 나름이겠지만 대학생은 정말 그야말로 가뭄의 콩나기로 귀한 존재였을 것이고 고등학교만 다녀도 굉장히 많이 높은 교육을 받는 것이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든가 그들의 생활 양식이라든가 그들의 사고방식이라든가 뭐였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런 얘기 항상 그렇게 되면 유관순 누나가 생각나잖아. 야. 아니면은 뭐 60만 세 운동 광주 학생 이거 쫙 이렇게 외웠으니까. 그러나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만 있었으면은 뭐 일본을 뒤집었겠지 우리가 사실은. 자, 근데 왜 갑자기 거기다 대고 오늘날의 학생을 거기다 붙여놨을까요? 그 웃기는 사람이잖아. 지금 식민지 얘기하는데 그것도 지금 서러워 죽겠구만. 거기다가 왜 오늘날의 학생을 갖다가 붙여놨을까? 식민지 시대 때 살았던 한번 여러분 같은 대학생을 한 사람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이 3가지가 한 몸에 다 있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살아남아야 되겠지. 더더군다나 대학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수능하지 않고 거기 뭐 싸우러만 갔으면 대학을 뭐하러 갔겠어. 돈 내고. 교수한테도 그렇고 학교 체제에도 그렇고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일단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생이 리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반면 갔더니 말이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일본 학생에 비해서 차별을 한다든가 교수가 역시 조선 놈들은 별 수가 없구만 이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나의 능력을 갖다가 그냥 뭉개버린다든가 그것보다도 더 살짝이긴 하지만 계속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왜 일본만 발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라든가 그렇잖아요. 모든 게 저항이겠죠. 예? 그게 한 몸에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한 몸에 있는데 전반적인 건 뭡니까? 전반적인 것은 바로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문화가 이 학생에게 거침없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의 학생은 어디에 서 있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학생은 뭐 여기 내가 이걸 다 풀어놓고 얘기하게 되면 나의 개인적 견해가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겁도 나는구만, 솔직히 해서. 그런데 차관 오늘날의 학생은 여기에서부터, 그러죠? 그 다음에 대중문화, 소비문화, 그 다음에 많이 다양해지긴 했지만 아주 일방적인 미국, 서양 문화와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 이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거기다가 일제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하죠. 이 모든 힘이 엄청나게 강력하죠. 그거를 한 몸으로 받으면서 살고 있다 하는 모습을 식민지 시대의 한국 학생과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들여다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글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역사와 지금의 사회가 만나는 방식이다, 이런 거예요. 또 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 땅에서 별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도 있어. 이 땅에서 별로 산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별로 산다는 게. 스타로 산다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내가 한번 여기 읽어봐. 눈이 안 보이니까. 응? 뭐라 썼어 여기? 이거 배우고. 아, 대중가수의 탄생에서 귀환까지. 대중가수의 탄생에서 귀환까지. 귀환까지. 예? 야, 그러니까 이 대중가수가 식민지 시대 때는 없었느냐?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저 뭐야? 빅타 레코드라는 것도 있었거든. 지금도 빅터는 일본에 있는 음반 회사예요. 빅타 레코드 그래갖고서는 요 도나스판부터 나왔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그 창 있잖아, 창. 뭐 춘향가라든가 이런 거까지 저 음반에 녹음을 해갖고서는 대스타들이 있었잖아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창으로 남자. 방울이잖아, 방울이. 어? 나랑 종씨잖아. 임방울이라고. 어? 이 사람이 전국적인 인물이었어요. 뭐 불러서? 해봐. 모르잖아.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가 또 모르는 잘난 척을 하는 거지. 그 춘향가의 쑥대머리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쑥대머리. 그 옥에서 몰지 말지 모르는 그 이도령을 기다리면서 부르는 피 터지는 노래가 있죠. 피 터지는 노래가 당시에 그 식민지하에 조선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와닿겠어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저 사람은. 뭐 그냥 격가지로 이화중선이라고 하는 기생도 있었어. 여자지. 이게 저 여인도 아주 탑스타였었어요. 음반도 물론 냈고, 그 라이브로 들어보겠다고 그냥 뭐 온갖 유명한 사람들이 불러가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누구 있습니까? 영화 배우, 영화 감독 나홍규가 있잖아요. 춘사 나홍규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인 스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이 식민지 하에서 일정하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여전히 이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한때 그야말로 스타덤에 올랐다가 몰락하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모든 경험, 또 식민지 시대의 사람으로서의 겪었던 경험들이 우리는 찾아보면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스타들의 삶과 어떻게 다를까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공통된 점과 다른 점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바로 오늘의 아이돌, 오늘의 스타들의 모습이 정확히 뭐냐고 하는 것을 갖다가 좀 더 객관적이고 멀리서
또렷이 바라보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그 악플 때문에 죽는 스타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번 눈 밖에 나게 되면은 프로를 뺏기는 김재동이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때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가가지고 조선 총독부가 말이지 왜 대문을 갖다가 제대로 청소 안 하냐 이 말 비슷한 말 한마디만 해도 그때는 그냥 총살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추도소에 나갔다 하게 되면 또 요번에 보니까 뭐 엠넷인가 하는 케이블 또 잘렸더만. 아 잘리기 전에 자기가 나갔더만. 같은 점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점도 많겠지만. 자, 이 역사와 사회를 아우르는 시각 속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어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회 문제론 강의에서도 한두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일제시대 때 보게 되면은 내가 그 얘기 그 강의에서 한 것 같은데 서울에 댄스홀을 허락해 주세요 얘기했잖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문명 개화된 나라에서 서울 같은 큰 도시에 동경에 가게 되면 발의 차익이 이렇게 많은 댄스홀이 한 개도 없느냐. 이거는 미개한 나라나 이렇다라고 막 댄스홀 만들어 달라고 그러잖아. 그때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나중에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었고 복혜숙이라고 영화 배우입니다. 나중에 할머니만 나서 내 어렸을 때는. 그 다음에 이소구라고 해가지고 그 사극 드라마 극본을 무지하게 써갖고 인기가 있었던 사람도 다 그때 신청인이야. 지금도 또 뭐 이상한 사람이 뭘 신청하고 있는지 모르지. 요새도 많이 그러잖아요. 저 그린벨트에 골프장을 허락해달라는 운동 있잖아. 애들 학교가 가까워도 거기 앞에 카지노를 열어달라는 운동 있거든요. 자, 결국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상생활을 갖다가 우리가 좀 정확히 바라다보자 할 때 이어지는 하나의 그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어디서 확인을 했냐면 여러분도 이 100마디 말보다 그 진짜 여기 사이트에 가가지고 한번 보면은 이게 바로 어떤 역사인식이라든가 사회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이 만들어낸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예술의 전당에서 그 미술 전시회에 관해서 전시회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매그넘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들의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홈페이지는 매그넘에다 뒤에 당연히 사진이니까 포토스를 붙여. .com이에요. 여기를 가게 되면 그 온라인 상에서 사회적, 역사적 의식을 가진 수없이 많은 유명한 세계적인 사진 작가들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린트아웃 해봤자 잘 안 돼, 그 다음에 나도 별짓을 다 해봤어. 그래가지고 다운로드도 받아봤더니 다운로드를 받으면 두 가지가 그 제한을 걸어놨어. 하나는 뭐냐면 글자가 같이 찍혀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 자체에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봐봤자 그 사진의 맛이 전혀 안 나. 그러나 거기 떠 있는 상태로 크게 한 모니터 전체로 해서 보게 되면 직접 보는 것만큼은 못하지만 그 사진의 의미와 맛을 알 수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최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누구 전시회를 이 매그넘 멤버 중에 누구 전시를 한 적이 있냐면은 외우기가 쉬워요. 카레라이스 좋아하는 사람은 이름이 맥커리야. 물론 발음은 여기 딱게 들어가야지 카레가 되지만 맥커리야. 맥도날드가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 직접 와서 전시를 했거든요. 가서 봤는데 진짜 실물 사진을 보니까 어마어마해. 어떤 사진들을 찍었느냐 내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들어갔을 때 그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얼굴을 찍는다든가 무슨 인도에 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난 장면들을 찍었다든가 근데 여러 가지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 가지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람의 인터넷 뒤지면 당장 나오거든. 당장 나오는데 딱 대표적인 사진이 하나 나와요.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젊은 아마도 한 20세 전후쯤 되는 여성이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다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게 되면 뭐가 한꺼번에 다가오냐면 바로 지옥구나. 생존, 순응, 저항이 한꺼번에 느껴지는 얼굴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사진 작가가 그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찍은 대표적인 사진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순간을 찍으면서 어떻게 그 역사성과 사회성을 같이 집어냈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어렴풋이. 따라서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책들을 갖다가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면 뜨문뜨문 보십시오. 혹은 책방에 가서라도 그냥 거기서 몇 장이라도 그냥 넘겨보세요. 꼭 그냥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책상 다 챙겨놓고 책꽂이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불 다 켜고 그 다음에 물까지 또 봐놓고 자 그러잖아. 그냥 그때그때 하라니까. 그때그때. 절대로 TV 채널을 아무데나 틀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단 10분을 보더라도 제발 좀 그러니까 강호동 중독중에서 좀 빠지라. 유재석이 중독중에서 좀 빠지라. 근데 참 TV 방송도 문제는 있어. 좋은 프로그램은 전부 새벽 1시 넘어야지. 그래놓고선 자기네들은 방송했다고 주장하는 거지 이제. 누구 보라고. 그 너가 봤잖아 그러면 나한테 이제. 맨날 그런 거 보려면 1시 반까지 깨 있어야 된다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할 수 없어. 어쨌든 할 수 없어. 진짜로 지금은 바로 뭡니까?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생존 방식. 그래도 사람으로서 뭔가 제대로 살아나가려면은 우선 나한테 달겨드는 바로 이런 문화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축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갖고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왜냐? 우리 일상생활 속에 다 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따로 하려고 하게 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봐요. 한 개를 보더라도 이런 걸 봐라. TV를 틀어놔도 한 10분을 보더라도 반드시 그런 걸 봐라.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EBS의 지식 채널 나오잖아? 짧잖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화를 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어요. 인터넷 가면 잠깐 볼 수 있어. 볼 수 있는 것도 있어. 있다 더라고. 내가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런 거라든가.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역사라든가 사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우리를 내모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멀 역사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눈이 멀게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다 볼 때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면서 잘 뭉뚱그리고 잘 정리해서 앞으로 더 가야지 하는 생각을 자꾸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은 미래와 속도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미래와 속도가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시 잘 들여다봐야 한다. 미래라고 하는 것이 결코 과거와 현재를 끌어당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과거와 현재가 있어야지 미래가 나오는 거잖아요. 미래라는 게 글자 뜻이 뭐야? 올해 안일미잖아. 안 왔다는데. 근데 안 온 머릿속에 상상된 미래가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된다고 강요한단 말이지. 이거는 얘기가 안 돼. 게다가 그 상상된 미래는 누구에 의해서 상상된 미래인가? 나는 인터넷 컴퓨터 같은 거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미래를 옛날에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난 빌 게이츠랑 동갑인데. 분명히 이렇게 되지 않은 세상이 올 수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무슨 얘기를 했죠? 속도를 얘기했잖아. 속도를. 빨리. 한순간이라도 빨리 앞으로 달려가자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다 그림이 안 나오는 거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을지언정 그림이 안 나오지.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된 미래를 향해서 어떤 속도로 달려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제대로 된 역사인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나와야 한다. 절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미래와 속도에 무작정 눈이 멀지는 않겠죠. 예? 눈 뜬 사람 괴로운 거예요, 원래. 따라서 우리 개인사적으로도 그렇고 전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내 속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그러한 지나간 시간들의 어떤 조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오늘부터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추억이 될 수도 있어. 원한이 될 수도 있겠지. 30년 전에 날 차고 간 그 여인에 대해서 말이야. 그러나 그것도 지금의 좋은 와이프를 만나서 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과거를 그렇게 내가 갈무리하지 않는다면은 나의 현재나 미래가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과거를 한탄하기 위해서 역사인식을 가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의 인간다움이 바로 우리의 지나간 시간 속에 남아있다는 거. 또 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조차도 내 속에 남아있다는 거.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린다. 그때 우리 비로소 하나의 인간으로서 바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다고 하는 어떤 마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중원본 이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문제론에서 과제도 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이런 차원에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내라 그랬던 거예요. 다 무슨 과제를 해서 거기에서 고생을 시키겠다는 생각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더더군다나 무슨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것은 그러나 이 과목을 통해서 하나의 그런 나의 눈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삼아달라. 그러려면 직접 한번 이 강의와 더불어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그 사람이 뭘 생각했을까를 그냥 유추해보는, 상상해보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얼마든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도 사회문제론에서는 다 얘기할 수 있다. 누구 다른 사람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의 말로 해도 점수 나온다. 오히려 갖다가 긁어서 베끼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네. 그걸 베끼는 순간 오늘 계속 한 강의가 다 쓸 데가 없잖아. 그잖아. 따라서 첫째 베끼지 마 하면 잠깐 중간을 간다. 그 다음에 자기가 발견한 그 무엇이 있으면 아무리 한 줄 두 줄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